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막 던지고 하면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안 좋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S&P 500 지수가 10% 이하의 수익률을 나타낸 게 1929년 이후에 모두 26번 있었는데 그 중에 12번이 불황으로 갔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통계적으로 반반의 확률을 지금 미국 경제가 불황으로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을 보여주고 있고, 네,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요즘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저희들이 들어와서 국내외적인 어떤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처럼 이렇게 거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경제학적이고 통계학적으로 분산 또는 표준 편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재무 쪽에서는 이거를 리스크, 위험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볼러틸리티라고 하는 변동성, 이것도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변동성의 정도를 표현하는 게 이 통계학에서 말하는 분산입니다. 그래서 그 분산값이 크면은 클수록 평균에서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점이 멀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평균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은 불확실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미국 쪽 입장을 놓고 보면 지금의 시대가 맥키니 대통령 때 가져갔던 그런 고관율의 시대, 미국은 제국주의를 지향하지를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영토를 확장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맥키니 대통령 때 뭐 괌이라든지 푸에르토리코, 그 다음에 필리핀, 파나마 운하 이런 것을 가져왔다는 말씀을 제가 몇 차례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의 상원 의원이나 트럼프의 가족들이 또 가서 그린란드를 방문한다는 소식도 들리면서 이 국민적 감정을 상당히 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경제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관세를 계속해서 던지겠다, 자동차 관세도 25% 매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제 또 한 걸로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뭐 금값이 상승세를 타는 것은 상황판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마스터 시간에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들 좀 궁금하신 게, 지금 뭐 그 정도는 다 읽어낸다, 일반 사람들도. 미국이 상당히 관세 전쟁의 모드로 지금 돌입을 한 상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뭐 휴전 협정을 했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완전 휴전 또는 종전을 선언할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뜨뜻미지근하고 지지부진하게 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을 들여다보니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중국 양해와 전인대에서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발표를 했고 지원책을 발표했다. 중국 경기가 부양이 될 것이고, 실제로 중국의 소비자의 어떤 기대 심리가 조금씩 상승하는 걸로 통계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 정부도 어떤 면에서 보면 대내적인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또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맥키니 대통령을 트럼프가 많이 닮아한다 그랬잖아요. 맥키니 전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퐁당 대통령이 된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근데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다음에 실패하고 다시 당선됐던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클리블랜드 대통령 다음에 대통령이 맥키니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들의 모습을 쭉 보면서 미국의 어떤 그 과거의 대통령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막 던지고 하면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안 좋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정책을 25% 올리면 미국 경제 성장률도 0.5에서 0.8%포인트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S&P 500 지수가 10% 이하의 수익률을 나타낸 게 1929년 이후에 모두 26번 있었는데 그 중에 12번이 불황으로 갔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통계적으로 반반의 확률을 지금 미국 경제가 불황으로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 경제는 올해 분명히 이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2.1에서 1.7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미국 소비자들도 또 미국 월마트 같은 도매상도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물건을 사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엄청난 양을 창고에 재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성장률은 2.1 예상에서 1.7, 1.4로 또는 1.7로 떨어지면 성장률은 저하, 소비자 물가는 상승.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 막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신문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막 해드리더라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의 형태는 띄지만 그 정도 심각한 형태는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월가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월가의 반응이 하나가 있고 미국의 이해관계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 미국의 이해관계는 제가 지난번에 미국 애외주의라는 그 가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애외적이다. 우리는 다르다.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라고 하듯이 미국은 뭐든지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월가에서는 제조업 분야에서는 형식적으로 GDP 개념으로 우리가 중국에 밀리고 있지만 GNP 개념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GDP 개념으로 밀리고 있지만 자본시장에서만큼은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의 55% 이상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미국의 기축통화의 지위는 강하고, 이 강한 미국의 달러를 갖다가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미국의 이해관계이면서 동시에 월가의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가만히 놓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관세정책의 최종 목표점이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보호하기 위함이니 월가에서도 이해하겠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가지수가 떨어지는 걸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렇게 경기 지표가 좀 나빠지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관세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한 발 물러설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번 주 들어가지고 지난 3일 동안, 그러니까 오늘 빼고 그죠? 월화수 아마 3일 동안은 주가가 올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일 동안 주가가 올랐는데 엔비디아도 반등하고 그죠? 테슬라도 반등하고 다 반등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제대로 가는가 싶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25% 뚝 또 이야기하니까 또 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수요일, 미국 시간으로 치면 화요일 오전장에서 약 한 131포인트인가요? 떨어진 걸로 제가 살짝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사놓으면 사놓는 거지. 미국 사람들이 회사 근무하면서 자기 연금을 주식으로 사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사놓는 거지. 그거 매일 들여다보면서 뭐 빨간불 들어서서 박수치고 파란불 맞췄다 곽수정이 잘한다, 저는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쑥 지나가는 걸로 보니까 어제는 또 미국 시장이 다우가 한 130포인트 정도 빠졌구만.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참 고생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방송을 해야 돼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맥키니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과연 미국 경제가 어땠을까를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런 난리를 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미국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갈까,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뭐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과거의 역사에 있어서 맥키니 대통령하고 똑같은 정책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펴니까 그 맥키니 대통령 다음 대통령 때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됐고 이자율이 어떻게 됐고 고용이 어떻게 됐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면 참고는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오늘 그 자료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하고 보시고 앞으로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한번 상황판을 시나리오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맥키니 대통령이 1897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1901까지 대통령직을 3월까지 유임을 하고 다시 재선이 되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4월 달에 암살을 당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통령이던 세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을 승계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5대 대통령은 맥킨리, 26대 대통령은 세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그러면 이 대통령 때 경제 성장률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테이블 1을 보시면 1900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의 모든 대통령 당시의 경제 성장률 표입니다. 실질 경제 성장률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빨간색은 공화당이고요. 파란색은 민주당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세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맥키니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있다가 암살로 인해서 대통령직을 이어받고 난 다음에 두 번 재임하면서 가졌던 경제 성장률은 1.82%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per capita income, 그죠? 요거는 마이너스 0.11%고 소비자 물가는 1.15%, 그리고 S&P 500 주가 지수는 5.82% 올랐고요. 인구는 1.94% 증가했고요. 금값은 변화가 없습니다. 어쨌든 경제학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세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맥킨지 대통령이 펼쳤던 제국주의적 정책을 어느 정도 희석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미국 경제 성장률은 1.82% 정도로 나타났다. 실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 물가가 1.15니까 명목 같은 경우는 약 한 3% 성장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 소비자 물가에다가 실질을 더해버리면 명목이 나오니까. 그래도 S&P는 500 정도. 아직 대공황 전입니다.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태프트 대통령인데 역시 공화당이고요. 1908년부터 1912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4%, 1인당 GDP가 2.6%, CPI는 1.3, S&P는 무려 13%가량 올랐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1.82가 올랐고 금값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금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보세요. S&P가 올라가면 금값이 떨어지니까 올라갑니까? 이것도 한번 상관성을 보시면 재미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GDP가 올라가면 S&P가 올라가는 거겠죠. 그죠? 당연히. GDP가 떨어지면 S&P도 이렇게 떨어지고요. GDP가 올라가면 S&P도 올라가고. 근데 여기 보시면 케빈 콜그리치 대통령 때 공화당입니다. 대공황 바로 직전입니다. 이때 보시면 성장률은 2.72%인데 S&P는 얼마예요? 24.82, 25%죠. 그럼 이거는 지금까지 또는 앞으로 일어날 경제 성장률과 주가 지수의 상관관계에 정상적인 행태입니까? 비정상적인 행태입니까? 정상적인 행태라고 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고 비정상적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25%나 올라요? GDP가 2.7인데. 그죠? 이거는 버블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미 미국 증시에 뭐가 끼어 있다? 버블이 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금값이 얼마 떨어졌죠? 2.42. 고전에 얼마 떨어졌죠? 마이너스 4.57. 금값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방향. 주가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금을 안 사고 뭘 산다? 주식을 산다. 그럼 이 당시에는 무슨 제도? 금본위제도. 그러면 은행에 가서 금을 바꿔달라 그러면 100달러를 들고 가면 100달러치의 가치가 있는 금을 바꿔줘야 된다. 1대1 그랬잖아요. 제가 1933년 이후부터는 1대 0.4지만 그 전까지는 무조건 100% 바꿔줘야 돼요. 근데 금값이 이렇게 떨어지면 사람들은 금을 가지려고 하겠어요? 주식을 가지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주식 가지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주식 수익률이 26%, 5% 이렇게 높은데 금값 상승률하고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금을 팔고 주식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고 2028년 콜그리치 대통령 때 주가 지수가 무려 25% 상승했다고 하는 것은 버블이 끼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후보 대통령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실질 경쟁 성장률 마이너스 5.6 그리고 1인당 GDP 마이너스 6.2 CPI 마이너스 5.5 요거 CPI하고 리얼 GDP 다음은 뭐라고요? 노미널 GDP가 대충 나온다 그죠? 그러면 명목 GDP의 상승률은 마이너스 11%. 그러니까 여러분 통계에서 보시던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대공황 당시에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0%였다라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고저 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S&P도 마이너스 12%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가격이 올라요? 금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한번 쭉 데이터를 보시면 여러분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물러나면 요 사람들의 입장이 될 건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면 공화당이 정권을 잡을까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까 이게 또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요 빨간색은 공화당이라고 했으니까 공화당 대통령일 때의 경제성장률, 실질 경제성장률을 다 더해서 나누기 숫자 N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평균 공화당 대통령의 시절의 경제성장률, 실질 경제성장률 나오고 파란색인 대통령들의 경제성장률을 다 더해서 나누기 파란색 대통령 수 하면 민주당일 때 평균 경제성장률 나올 겁니다. 그럼 1900년 이후에 공화당이 높았을까 민주당이 높았을까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어느 당이 높을지 여러분들이 추측해 보실 수 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공화당일 때 만약에 트럼프가 물러나고 나면 요 사람들의 경제 성장률의 모습일 건데 가능성은 1.82, 4.01. 그러면 결국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맥키니 대통령에 의해서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부통령으로서 승계하고 난 다음에 재임 기간 동안에는 경제 성장률이 2%에 불과했다. 매우 저조한 경제 성장률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것만 딱 봐서는 또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프트 대통령일 때와 루즈벨트 대통령일 때 무슨 법안이 만들어져서 통과가 되었다 그랬죠? 셔먼 액트, 반독점법이 통과가 돼서 일단 미국의 재벌 기업들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차기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면 지금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사례였지만 그런 사례를 여러분께서 보시고 그 다음 자료를 한번 또 훑어볼까요?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자료냐면 이자율 자료거든요. 이자율, 소득, 그리고 법인세 1900년부터 2023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에 보시면 금리가 2.94, 그 다음에 임기 초반에 2.94였다가 임기 말에 1.92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자율을 점점 떨어뜨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프트 대통령일 때 시작할 때 1.9, 끝날 때 3.5. 앞 위에서 보셨지만은 태프트 대통령 때 경제 성장률이 4.1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고 소비자 물가는 1.32에서 고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께서 이자율 관점에서 대공황이 일어난 때가 여기죠. 그 다음에 대공황이 일어났으니까 금리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2.5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금리가 높았던 때가 쿨드리치. 그러면 이럴 때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집을 많이 사나요? 적게 사나요? 주택담보대출이 비싸겠죠. 그죠? 케이스 실러 지수를 보면 이게 홈 프라이스 인덱스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뉴스에서. 케이스 실러 홈 프라이스 지수. 보시면 언제가 제일 높았던가를 한번 보세요. 쿨드리치 대통령 때 6.6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3.7에서 4 돌파하고 6 돌파하면서 대공황이 터지기 직전에 6.6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시작할 때는 6.32까지 갔는데 임기를 시작할 때, 취임식 할 때 어쨌든 6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이제 대공황이 터졌을 때 말입니다. 후보 대통령일 때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죠. 인덱스가 HPI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5.9, 4.5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서프라임 때 이게 계속해서 이제 11로 가고 13까지도 가고 이 미국의 주택 구매가 엄청나게 늘어나던 시절입니다. 미국도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생산, 중산층의 증가의 과정에서 쭉 올라가는데 물론 이제 업데이트가 필요하겠지만 100을 돌파한 시점이 부시 대통령 때 돌파를 했습니다. 2000년에서 2004년. 그 100을 돌파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미국의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각자가 집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게끔 하는 그 계획을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도 제안을 했고 공화당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에 들어와서 집을 전부 구매하는 형태로 가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여기서 떨어지죠? 서프라임이 통 터지죠. 2008년도에 오바마 대통령 들어오기 전에 여기서 서프라임이 터지면서 이제 열기가 조금 식기 시작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180까지 갔습니다. 조 바이든 때 222까지 갔고요. 그러면 미국의 주택 지수는 케이스 실러 홈인덱스는 어떻다는 의미죠? 어느 대통령이 제일 높아요? 트루만일 때, 루즈벨트 때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몇 위쯤 될까요? 여기 찾아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일 때가 세 번째 높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있네요. 이 정도 있습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소비자 물가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법인세 문제를 모두 다 감안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주택 가격을 급격히 올리거나 아니면 급격히 낮추지는 않는 아주 안정적인 형태로 가는 정책을 보이고 있다라는 정도로 저희들이 요약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소위 대공황, 불황을 맞이할 정도의 어떤 버블, 자산 버블은 만들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